내일을 비롯해서 또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투자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지 이슈 TMI를 통해서 얻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이슈 TMI도 저희가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TMI 같은 경우에는 중국 양회에 쏠린 시장의 시선입니다. 오늘 중국 관련 주들이 그래도 움직이는 흐름들이 보여줬었고 이번 양회 때는 뭐 관세 리스크도 부각이 됐지만 일단 그 초점 자체는 내수를 좀 살리는 데 좀 많이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에 따른 국내 수혜주들도 좀 눈에 띄는 시점입니다. 이사님 오늘 또 이런 네네. 이슈 TMI 주목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따라서 저는 이슈가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지금 시장이 어쨌든 2월 28일 나왔던 이 하락이 단발성으로 끝이 나고 시장 그대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는 관점에서 아마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미국 쪽을 바라보게 되면서 오늘 뭐 강세를 보였었던 뭐 LNG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플러스 어제 쪽 바라보게 되면 조선 방산 이쪽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2월 18일처럼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이 관세 수급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또 중국 소비주 이쪽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장이 조금 이제 괜찮아질 거다보다는 후자인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다 보니까 대안이 될 만한 섹터가 뭐가 될까? 그러면 대안이 될 만한 섹터는 중국 소비주다. 그럼 바라볼 뉴스가 뭐가 되나? 라도 바라보다 보니까 중국 양해라는 뉴스가 좀 눈에 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어쨌든 이번 양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수를 살릴 건가? 소비를 살릴 건가?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내수를 어떻게 진작시킬 건가? 이게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은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화 정책이 먹히지 않게 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재정 적자율을 GDP 4%로 확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올해 한 해만 재정 적자를 1조 6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은 320조거든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절반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총 이제 재정 적자 규모는 1,130조. 우리나라 예산의 2배가 되는 규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재정 적자율을 늘리게 되면서 이제 뭐 민간 투자라든지 R&D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소비를 늘려보겠다라는 것들이죠. 거기 한 예가 R&D 예상. 최근에 중국이 AI 쪽 관련돼 가지고 로봇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이제 산업이 진보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쪽에 어떤 이 뭐 될까요? R&D 비용을 늘려가지고 그를 통해서 로봇 산업을 확장시키고 AI 산업을 확장시키면서 그런 산업을 통해서 이제 고용을 늘리겠다. 그럼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지게 되고 그럼 일자리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와 연결된다. 아마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재정 적자율을 늘리는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소비거든요. 그러면 그 소비와 연관돼 가지고 이제 중국 소비주, 우리 과거에 봤었던 중국 소비주 쪽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화장품이 될 수가 있고 엔터가 될 수 있고 의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컨텐츠 이런 것도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예상을 한 대로 5일선을 장을 받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시선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도 일단 방금 말씀드린 섹터들 화장품이 됐던 그리고 이제 컨텐츠가 됐던 엔터가 됐던 이쪽을 의료주가 됐던 이쪽에 좀 리스트업은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중국 관련주들은 다시금 바라봐야 될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중국의 양회를 잘 소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쪽에서는 5%의 성장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사님. 이렇게 이제 5%의 성장률을 제시한 배경도 궁금하고요. 그 가능성, 그러니까 이 목표치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중국의 어떤 상황이라면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5%로 잡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중국은 어찌 보면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타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경제 성장을 통해서 지금의 어떤 침체된 그 소비를 살리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그 5%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5% 성장률 목표를 잡았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멈출 수 없다.
멈추지 않고 좀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수출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소비를 많이 유발시키거나 요건데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서방 쪽에서 중국을 상당히 많이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관세잖아요. 네. 그러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수출이 어쩔 수 없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의 어떤 중국 제재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 수출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선을 돌려서 자국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자국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의 부채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사실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납득을 안 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중국 인구의 99%가 한 달 급여가 180만 원이 안 됩니다. 소득 수준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낮은 소득 수준에서 소비가 원하는 만큼 발생이 될까? 쉽지가 않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수출과 별개로 내수 같은 경우는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일자리라든지 급여 문제인 그 급여 문제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 쪽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심각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이제 18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나머지 99%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수를 살리기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R&D 비용을 늘리고 그리고 기업의 어떤 민간 투자 늘린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경제 성장 목표치는 조금씩 눈에 안 띄게 낮을 거예요. 5%라고 확정 지은 것도 아니고 5% 안팎이라고 나왔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그것만 보더라도 해야 되는데 자신감은 없는 상황이라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소비자 물가지수 2%거든요. 이 왜 이렇게 낮게 잡았냐면은 우리가 인플레이션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지만은 이걸 차치하고 수요 쪽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소비를 하게 되면서 이제 물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만약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오늘이 가장 싸다라면은 오늘 살까요? 내일 살까요? 오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선소비가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쪽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물가가 올라갈 부분 여력이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수요 쪽을 봤을 때도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들린 선소비 같은 이런 소비가 발생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물가 목표치를 현재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물가 목표치를 낮추게 되면서 지금의 어떤 완화된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 완화된 통화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한 어떤 마지노선이 소비자 물가지수 2%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다라고 하는 첨단 제조 육성 프로그램을 내세우는 등 계속되는 중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내수 부진이 항상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이 과연 해결이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기업들은 뭐 국내 컨텐츠 관련주에 조금 주목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제 중국의 경제 자체는 국내 수출 데이터와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도 우리가 바라볼 그런 시점일까?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좀 헷갈리다 보니까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은 직접적인 그러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중국 쪽과 연동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 환경이나 우리나라 대외 환경이랑 비슷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같이 놓고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 접근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내수 쪽을 바라봤을 때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8년 만에 왜 한한령을 해제하려고 할까? 우리가 그 고민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 시간 동안 자국 내 어떤 상품이란지 제품이란지 컨텐츠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쟁력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좀 더 우위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엔터 외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봐요. 예를 들게 되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는 고차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자국 제품에 대한 소비를 하자라는 운동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게 화장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왜 소비주를 보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연관성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관세 우려로 인해 가지고 관세 이슈가 부각이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변동성이 발생되게 되면은 대안이 될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바라보게 되면 중국 소비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중국의 최근에 또 양의 이슈가 있고 그러면서 소비 진작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그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그러면 중국 소비자밖에 없네?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소비자는 뭐가 있느냐? 엔터, 화장품, 컨텐츠, 의류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뭐 큰 폭의 매출 늘리는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근데 단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참여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섹터가 그러니까 만약에 관세로 인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 어느 섹터가 대안이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중국 소비주를 바라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J2K 바이오라든지 마녀공장이라든지 토니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FNF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시장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방편으로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바라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좋은 투자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로 인해서 계속되는 또 뉴스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짚고 가자면 네. 이번 양해를 통해서 중국 정부 측에서 첨단 기술 쪽에 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현재 네네. 알려져 있습니다. AI 등의 연구개발 예산을 또 대폭 증액하기도 했죠. 10%가량. 이 부분 때문에 또 AI 관련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 또 첨단 산업 관련해서 중국 역시도 우리가 견제해 볼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 의견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 물론 제가 직접 중국을 가본 건 아니지만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중국의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일례로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FSD V13 테슬라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성능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현지에 가가지고 이제 중국 이제 전기차에 장착이 되어 있는 이 자율주행 기술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R&D 예산을 더 쏟아붓게 되고 지금 R&D 쪽으로 2천조 가량 또 자금을 쏟아붓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력 이만큼 올라온 상태 속에서 중국 정부에서 이만큼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죄송합니다. 미국은 당연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술력이 올라오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당연히 이제는 정말 위협감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일례로 반도체 쪽 보게 되면 CXMT라는 회사들이 이제 DDR5도 생산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많이 이제는 많이 그냥 거의 뭐 동등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간 로봇 기술들 저것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런 R&D 투자를 많이 늘리게 된다라면은 중국의 첨단 산업은 글쎄요. 미국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그럼 섹터를 봐야 되느냐. 네.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어쩌면 가성비 AI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가성비 AI라는 트렌드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굳이 이제 연결고리 짓는 이 종목들 있잖아요. AI 쪽에 예를 들게 되면 솔툴스 같은 것들, 뭐 항공과 컴퓨터 같은 것들 그쪽으로 이제 제한시켜서 일단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글쎄요, 중국의 로봇 산업과 그리고 AI 산업과 딥시크가 연관된 AI 산업과 연관돼서 직접 뭐 연결고리 만들면 다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뭐 제한적인 어떤 연관성에 의한 상승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